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기체 단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요, 17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체는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와 달리 특이한 특성이 있죠.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 사이에 이제 분자간임이 강하게 작용해서 상대적으로 같은 질량일 때 부피도 상당히 작은데, 기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도 아주 멀고 분자 운동도 활발해서 부피가 아주 크죠. 그래서 빈 공간, 기체 분자들 사이에,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크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체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제 네 가지의 변수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기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네 가지 변수.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P. 바로 압력이 되겠습니다. 압력. 영어로는 프레셔라고 하죠. 나중에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 이제 압력의 단위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ATM. 우리말로 해주면 기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TM은 atmosphere, 요거에서 이제 앞에를 짠 거고요. 이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센티미터 HG, 그 다음에 밀리미터 HG. HG는 수은이에요, 수.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때 이제 수은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두 번째는요, V예요, V. V는 알다시피 여러분 부피죠, 부피. 부피가 뭐였더라? 물질이 가진 어떤 양의 크기를 나타낼 때 부피를 우리가 쓰는데, 이 부피는 입자 자체의 크기가, 부피가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기체의 부피를 아는 것은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그 기체가 머무르는 공간, 즉 빈 공간까지 포함해서 어떤 용기라고 하면 그 용기 전체가 기체의 부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피의 정의를 정해주면,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합니다.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실제 그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그 입자들 자체의 크기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크기 합과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기체는 그 외에 물질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 크기 외에 그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되죠. 그거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단위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리터죠, 리터. 그 다음에 밀리리터라는 단위도 많이 쓰죠.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나 뭐 TV 소리, 그 소리도 이제 볼륨이라고 쓰는데, 이제 과학에서, 특히 이제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V는 볼륨, 부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변수는요, 바로 N이에요, N. N은 우리말로 바꿔주면 양입니다, 양. 양 중에서 이제 화학에서 쓰는 양은 기본적으로 몰이죠, 몰. 이거를 라지 N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입자수라는 의미로 개라는 단위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물리에서는 입자 한 개 한 개의 관점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화학에서는 기본 단위는 항상 아시다시피 몰입니다, 몰. 몰. 원래 몰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우리가 단위로 쓸 때는 MOL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양에 대한 단위, 국제적으로는 이 몰이 물질 양의 단위로 국제적으로 정의가 이미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라지 n과 스몰 n, 크고 작은 n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큰 거는 개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작은 거는 몰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원 잠깐 복습하면 NA 이렇게 쓰면 아보가드로 수였잖아요. 결국 이제 아보가드로스의 의미가, 실제 의미는 뭐였지? 1몰의 개수의 의미를 가지죠. 라지 n이 개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이제 스몰 n으로 쓸 때 역시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넘버 개수의 개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변수 하나가 나왔거든요. 기체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변수가 바로 이제 t입니다. t. t는 바로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temperature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온도를 단어 잘 보면 여기 temper라는 뜻이 있어요. temper라는 뜻도 영어 나중에 찾아보면 뭐 성질, 뭐 기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온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 학습할 때 온도에 대해서 또 하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온도는 우리가 이제 섭씨 온도죠, 섭씨 온도. 그 다음에 화씨 온도. 보통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화씨 온도를 많이 씁니다. 이게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숫자 값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랄 수가 있는데 단위를 잘 보면 좋겠고요. 실제 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이제 켈빈이라는 이제 단위를 써요. 우선 이제 초반에는 이 단위에 대해서는 우선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체를 나타내는 변수는 뭐다? PVNT. 원래는 이 순서가 크게 원래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선생님 일부러 순서를 이제 정의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이 순서에 맞춰서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 기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체의 상태 사이에 이제 관련된 법칙인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아마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PVNT 중에서 보통 화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부피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부피. 즉, 이 부피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정보가 압력과 양과 온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압력도 영향을 주고요, 부피에. 그 다음 기체의 양, N도 영향을 주고 기체의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밝혀낸 이제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의 이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중학교 때 아마 학습하는 것 같아요. 즉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한 과학자가 바로 영국의 과학자인 바로 보일입니다. 보일. 그래서 뭐 여러분 들어봤죠? 보일 법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부피와 기체 양의 사이의 관계를 법칙으로 밝혀낸 사람이 바로 아보가드로예요. 아보가드로는 가장 최근에 아마 화학원에서도 아마 다뤘을 것 같아요. 실제 화학원에서 여러분이 다뤘던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2를 이제 학습하다 보면 화학원을 이제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원에서 이해 못한 개념도 화학2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온도하고 이제 부피의 관계는 이제 프랑스의 과학자예요. 아까 아보가드로는 이탈리아 과학자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과학자가 누구냐? 샤를이에요. 샤를. 지금 불어 발음 잘 못하는데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찰스죠. 찰스의 법칙, 샤를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체 압력과 양과 온도를 알면 결론적으로 기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가스로예요. 가스로우. 기체 법칙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여기 보시면 과학자들 이름 따보면 A, B, C가 보이죠? 선생님의 주장은 A, B, C 법칙이다. 기체 법칙은 A, B, C 법칙이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A, B, C 법칙을 주장하는 사람 없는데 결국엔 이 A, B, C 법칙을 처음에는 우리가 따로따로 배우지만 나중에는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또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계속 갈게요. 17쪽 밑에 보시면 거기 보면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좀 잘못 썼어. 첫 번째는 우리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설명할 거거든요. 압력. 무슨 법칙? 이제 보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그럼 풍선 같은 거 있는데 풍선 누르면 부피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 다음 압력이 낮아지면 풍선은 부피가 커질 텐데 이렇게 말 그대로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진다 뭐 이런 관계 정도로는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칙이라고 말하려면 이제 수식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스포를 하면 이게
압력이 2배로 커져서 2배로 세게 눌러준다고 하면 그때 부피는 이제 절반, 2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반대로 압력이 2분의 1로 절반으로 줄어들면 부피는 또 2배가 됩니다. 이런 이제 정량적인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 가스로우라는 것은 기체의 변수들 사이에 정량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다뤄야 될 거는요, 바로 압력이라는 겁니다. 압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압력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딱 압력하니까 압력 힘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뭐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과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본질은 힘하고 이퀄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압력에 대한 뭐 정의를 뭐 정확하게 아는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이후의 설명이 조금 타당하게 이제 받아들여지죠. 압력의 식을 한번 써보면 T는 정의가 A분의 F예요. 즉 A는 에어리어, 우리말로 하면 면적, 뭐 또는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F는 포스, 그러니까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걸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되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면적 넓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단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기본 면적 넓이의 단위는 미터 제곱을 써요.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잠깐 이제 물리 살짝 복습할게요.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뉴턴. 그래서 이 단위를 연결해주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 그 다음 그거를 이제 한 단위로 또 만들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PA,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파스칼. 파스칼 하면 여러분 들어봤죠? 파스칼. 파스칼은 이제 수학자면서 물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또 특히 이제 압력과 관련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압력의 단위에 이름을 새기게 되죠. 여러분 뉴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단위? 그렇지. 힘의 단위. 힘의 단위 들어있는 뉴턴.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호를 선생님이 쓸 때 요거는 눕혀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압력 단위는 이제 세워 쓰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과학에서 약간 기초, 정말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웬만한 이제 교재에서는 원래 공식적인 교재에서는 다 지켜야 되는데, 과학에서 이거 간혹 막 거꾸로 쓴다거나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알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 있는 요런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리량 기호라고 해요. 물리량 기호. 우리가 물질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양을 물리량이라 할 텐데, 그 물리량을 나타내는 이제 기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쓴 거는 이건 뭐냐면 얘네는 단위 기호예요. 단위 기호. 이 단위 기호랑 물리량 기호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씁니다. 과학에서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제 물리량 기호는 살짝 이제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탈릭이라고 부릅니다. 이탈릭. 기울임체라고 하죠. 기울임. 그 다음에 이제 단위 기호는요, 똑바로 세워서 써요. 세워서 쓴다고 해서 우리가 로만체라고 해요. 뭐 한자로 하면 직립체, 똑바로 섰다. 이거 헷갈리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파스칼이나 이 뉴턴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 과학자들을 똑바로 세워야 돼, 기울여야 돼. 당연히 똑바로 세워야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제 단위 기호는 원래 소문자를 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과학에서.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대문자를 썼잖아요. 아까 여기 켈빈도 잘 보시면 대문자인데, 대문자를 쓰는 경우는 바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문자도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거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압력에 대한 정의 한번 볼게요. 기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기체가 이 안에 어떤 용기 안에 분자들이 들어있다. 물론 실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죠. 기본 단위가 우리가 화학에서 모르기 때문에 정말 빽빽하게 들어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그 기체 분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엄연히 존재하고요. 얘네들이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어떻다?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벽면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때리면서 그 힘을 나타내고요. 어떤 단위 면적의 힘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이제 압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표현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용기벽에 기체가 멈춰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용기벽면을 계속 때리더라. 그 때리는 것이 압력으로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건 여기 공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공기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나?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밖에서 공기가 나를 계속 때리고 있거든 실제로. 근데 우리 지금 못 느껴요. 왜 못 느낄까? 그러다가 어떨 때 바람 불면 좀 느껴지죠? 바람 불 때 아 공기가 진짜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압력을 느끼는 건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압력 차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 몸에서도 바깥에서 우리를 누르는 기체의 압력이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만큼 내부에서도 밖을 누르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압력이 평상시에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 압력차가 발생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이제 참고 CF는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직접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바늘하고 타이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바늘 하나보다 타이어가 훨씬 더 무겁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타이어가 내 발을 이렇게 싹 밟고 지나가는 거 생각해보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바늘은 어떻게 돼? 엄청 가볍잖아요. 실제로 얘가 작용하는 힘이 되게 작거든요. 그럼에도 찔리면 엄청 아프죠? 그거를 바로 압력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바늘이 작용하는 힘은 매우 작지만 이 바늘이 여기 닿을 때는 거기 표면에 닿는 표면 자체가 거의 면이 아니라 뭐에 가깝죠? 점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학시간에 이런 거 써보면 A가 거의 0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압력이라는 것이 결국 A가 0으로 갈 때 A분의 F를 느끼니까 F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결국 A가 0으로 가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고통이 심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늘에 찔리면 아픈 이유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바늘이 뭐 무겁거나 힘이 세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닿는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예를 들어보면 이건 직접 해보면 참 좋은데 1kg짜리 공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쇠공이고 하나는 예를 들면 뭐 볼링공 같은 플라스틱 비라고 하면은 질문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이 무겁냐는 질문이 일상적으로는 더 편하게 쓸 수 있지만 참 과학에서는 이 무겁다라는 질문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무겁다는 의미가 질량을 의미하는지 혹은 무게를 의미하는지 물리에서는 질량과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과학을 여러분 더 많이 배웠지만 밀도의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막상 이 1kg의 두 개의 공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같거든요. 그런데 무게를 느껴보면 우리가 느끼는 무게가 달라요. 어디가 더 무거울 것 같아? 실제는 쇠공이 더 무겁습니다. 이유는 쇠공이 작다 보니까 우리한테 닿는 면적이 더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힘은 같아요. 얘네들이 가는 중력은 작용하는 건 똑같은데 닿는 면적이 더 좁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직접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런데 막상 이제 뭐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이 공을 각각 넣은 다음에 그 검은 봉지 두 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놀라운 건 아까 전에 분명히 쇠공이 좀 더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무게가 같아져서 느껴져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의외로 압력에 되게 민감하게 이 사람이 이제 반응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때 우리가 단위를 이제 쓸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압력의 단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atmosphere, 즉 ATM이라는 단위 이제 많이 쓸 텐데 요거에 대한 정의만 잠깐 해볼게요. 자, 1기압이라는 그 압력을 정의하려면 우리 이제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가겠습니다. 1기압이라는 압력은 우리가 이 ATM으로 쓸 수 있고요. 이게 원래 정의가 101325 파스칼이에요. 여기는 솔직히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화학에서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룰 범위는 아니라서. 근데 요거 대충 하면 어떻게 되죠? 10만 파스칼이 되거든요. 아까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 1제곱미터에 실제는 10만 뉴턴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물리에서 혹시 여러분이 알지만 F = mg 이제 중력을 잠깐 사용하면 이 g가
단위가 10m/s 제곱이거든요. 자, 이거 자세한 물리 내용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수치적으로 보면 앞에 이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인데 여기가 합해서 곱해서 10만이 나오려면 여기가 10,000kg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톤으로 바꿔주면 10톤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될까요? 1기압이라는 압력이 얼마나 큰 압력이냐면 1제곱미터를 상상하세요. 그 판을 우리가 들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지구 상층부까지 올라갈 때 이 대기가 나를 누르는 힘이 결국에는 1제곱미터 판 위에 10톤 트럭 한 대가 나를 누르는 힘과 똑같아요. 엄청난 거죠? 그럼 10톤 트럭 하나씩 이게 지고 다니는 거예요. 느껴집니까? 안 느껴질 거예요, 아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역시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의 차이를 느끼면 이제 이거 일기압 실감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비행기 타면 외부 압력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막 같은 경우가 외부 내부가 원래 압력이 같아야 되는데 외부의 압력, 고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고막이 바깥으로 팽창하죠. 그래서 기가 이제 좀 약간 울리는 거 그런 거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공기가 나를 누르는 압력 외에 또 바닷물이 나를 또 누르는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센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솔직히 바닷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한 100m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 같아요.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면 우주 자체는 거의 뭐 진공에 가깝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거는 거의 물질 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때릴 아이도 없으니까 압력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몸에서는 내부에서도 바깥으로 누르는 힘이 있거든요. 평소에 일기압으로 갔지만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되면 밖에서 나를 누르는 힘은 거의 없고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향하는 힘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주인들 보면은 뭘 입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주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우주복이 뚫려버리면 그러면 뭐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인들 뭐 이제 우주복에 이제 훼손이 생겨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실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되게 강한 존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나약한 게 이 지구상에 이 지구 표면에 거의 일기압에 가까운 그 상태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압력이 많이 달라지는 곳에서는 생존 자체가 어렵구나.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해주면 여기 1013 이후에서 여기서 소점을요 이렇게 찍어주면요, 그러니까 100 정도로 당겨오는 거죠. 그 접두사로 우리가 헥토라고 해요. 헥토. 영어 100. 그래서 헥토파스칼 이렇게 합니다. 헥토파스칼. 그래서 이제 뉴스 이제 여름에 뭐 태풍 올라올 때 뭐 중심 기압이 뭐 900 뭐 60 헥토파스칼 이거 할 때 지구화회장 많이 쓰는 단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단위도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원래 이 단위는 원래는요 요게 원래는 해보면 이 일기압과 좀 비슷한 단위가 원래는 이제 과학에서 실제는 바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바. 여러분 여기 괜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몰라도 됩니다. 바. 그래서 아까 요 단위가 실제는 이제 바가 되고요. 그거의 1000분의 1이 되면은 요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1013.25 밀리바가 되죠. 자, 밀리리터 할 때, 오케이, 밀리미터 할 때 1000분의 1 밀리 접두사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 헥토파스칼과 이 밀리바가 이제 같은 단위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선생님이 여러 분 할 때는 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 단위를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 단위를 다 기억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위는 1기압, 이 ATM은 여기 그 다음에 수은으로 나타낼 텐데 76cm Hg 또는 760mm Hg라는 단위만 자 외우는 건 아니고요. 한번 친해져 보라고 좀 써준 거예요. 76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면 여러분 당황할 것 같아서 자, 미리 보여주는 거야. 76cm 잘 모르겠는데 수은이 76cm래 1m가 좀 안 되네. 여기서 HG 수은을 지워주면 길이의 단위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 수은을 많이 붙여야 되는 이유가 압력의 단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압력에 대한 설명할 때 76cm HG 혹은
760mm HG 순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후에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하면 기체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4가지 T, V, N, T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압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힘이 아니라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단위는 어떤 걸 쓰겠다? 1기압, 그 다음에 1 atm, 그 다음에 76cm hg, 760mm hg. 이 압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체 분자들이 뭐하고 하기 때문에 분자들이 쉬지 않고 운동하면서 이 벽면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압력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